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비를 맞는 순간이 찾아오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쓰러질 듯 흔들리던 날들도 있었고 턱이 빠지도록 놀랄만한 일을 몇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교하게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0살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배운 것들을 믿고 혼자 힘으로 수출 사업을 벌여온 거죠. 초반 1년은 발로 뛰며 열심히 일감을 구했고 운 좋게도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오르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죠. 4년쯤 지나자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쳤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쟁자가 우후죽순 생기더니 일감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반년 넘게 적자를 견뎠지만 곧 다시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 하나로 억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냉정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6년째 되던 해 저는 폐업을 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개인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갚아야 할 빚이 무게는 많이 줄었죠. 이후 용역사무소를 전전하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지만 빚을 갚기 위해선 몸을 아낄 여유조차 없었죠.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했고 철거 현장에선 문짝을 떼어내고 천장을 뜯으며 먼지투성이 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장의 보조로도 나가봤고요. 그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 차곡차곡 빚을 갚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4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제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은 일이 무엇일까 곱씹게 되었고 그 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죠.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기술자들을 보며 느꼈던 감탄. 그들의 손끝에서 색이 피어나고 공간이 바뀌는 걸 보며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늘 마주치던 한 기술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 기억나시죠? 그 용역통에서 몇 번 잡부로 나온 사람인데요. 글쎄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서 누군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왜요? 저 페인트를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진심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가르쳐 주세요.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팀엔 자리가 없어요. 초보자는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 배우다 도망가니까요. 그런 경험이 많아서 후배를 두는 게 꺼려져요. 기술자들은 대부분 경력자만 찾았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당장 일을 뛸 수 있어야 돈이 드니까요. 초보에게 시간을 내어 가르치는 건 손해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중간에 관둘 생각 없습니다. 이 일이 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사장님 밑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는 한동안 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눈빛 보니까 절실해 보이긴 하네. 그래, 그럼 일단은 청소부터 해봐요. 커피 타고 심부름하면서 구경도 좀 하고. 정말요? 절 받아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연히 금방 붓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페인트는커녕 롤러조차 만져보지 못했죠. 오로지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저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헐값에 부려먹고 버릴 생각인지 헷갈릴 정도로 냉혹했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사장님 옆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그렇게 6달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제게 붓을 주게 해주셨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것들과 틈틈이 몰래 해본 연습이 효과를 봤던 걸까요? 처음 칠한 결과물치곤 꽤 괜찮았습니다. 이야, 잘하네.
그동안 눈으로 보고 배운 게 많은가 봐. 모두 사장님과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기술자의 길에 들어선 건가요? 아직은 초짜지. 그래도 몇 년 열심히 하면 기공일당 받을 수 있을 거야. 계속 잘해봐. 네,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보조가 아닌 한 명의 작업자로 구역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벽을 갈아내고 그 위에 매끄럽게 칠을 올리는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손끝에서 하나의 세상이 태어나는 것만 같았죠. 이 일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린 천직이구나. 그 생각을 수없이 되뇌며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43이 되었을 무렵 사장님은 더 이상 절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는 작업 주소만 문자로 보내주시곤 했죠. 찬수야, 여긴 네가 팀원들 데려가서 알아서 작업해라. 그렇게 말하며 현장을 나와도 괜찮은 사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팀원들을 이끌고 도면을 확인하고 고객과 연락하며 작업을 지휘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직접 영업을 해와 일을 따내기도 했고 덕분에 보너스도 자주 받게 됐죠. 하루하루가 페인트 칠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집과 현장, 그 사이를 오가는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지인도 친구도 자연스레 멀어졌죠. 어느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작업복엔 하얀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식기도 전에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과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그때 낯익은 듯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박찬수, 너 찬수 맞지? 놀라 돌아보니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 나를 알아요? 누구더라?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이, 이거 섭섭하네. 고등학교 동창 이미진이야. 너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잖아. 기억 안 나? 그제야 희미하게 먼 기억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진이? 이제야 기억났네. 그 예쁘고 인기 많다네. 맞아. 내가 한땐 좀 인기 있었지. 물론 지금은 세월한테 좀 두들겨 맞긴 했지만 말이야. 저희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진아, 넌 여전히 예쁘다. 잘 지내? 결혼은 했어? 예쁘다고 해줘서 고맙다. 사는 거 뭐 그냥 그렇지 뭐. 나 이혼했어. 지금은 딸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 힘내라 친구야. 미진이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찬수야.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밥 한 끼 어때? 내가 쏠게. 저는 처음엔 피곤하기도 했고 작업복에 밴 땀냄새도 신경 쓰여서 사양했지만 미진이는 웃으며 말렸습니다. 지금도 멋있어. 땀 흘리며 사는 남자가 얼마나 근사한데. 나 진심이야. 그러니까 가자. 결국 그녀의 말에 이끌려 가까운 식당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부대찌개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대화도 마음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다시 스며들던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찰나 미진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찬수야,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저는 잠시 당황하며 말했죠. 연락? 우리 둘이 왜? 왜긴 왜야. 친구니까 연락하는 거지. 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린 거의 20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잖아. 게다가 난 예전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 안 해. 그냥 다음에도 이렇게 우연히 만나자. 그 순간 미진이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야, 진짜 이럴래? 됐고 그냥 폰 줘봐. 미진이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자기 번호를 저장하곤 바로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오케이, 접수 완료. 너 내가 연락하면 꼭 답장해. 만약 씹으면 나 진짜 가만 안 둬.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설렘도 없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제 삶에 옛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을 여유 같은 건 없었거든요. 다음 날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읽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10통, 20통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분노가 가득 담긴 말투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한 줄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빠서 그래. 나중에 연락하자. 그리고 바로 카톡을 차단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박찬수, 너 왜 내 연락 무시하는 거냐? 미안, 나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래. 일할 땐 핸드폰도 잘 안 보고.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누굴 만나고 지낼 여유 없어, 미진아. 연락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잘 지내. 그러자 미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나 찬 거야? 차다니? 우리 연인도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거지. 너 내가 이혼녀라서 그래? 아니면 내가 늙어서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고등학교 땐 나한테 편지도 써줬던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편지를 썼다고? 아니, 미진아,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우리 그냥 동창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제발 연락 좀 자제해줘. 이렇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는 건 나 정말 불편해. 이만 끊을게. 여보세요? 야, 박찬수! 무슨 말을 더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진이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묵묵히 제 일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칠이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서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현장의 선배들이든 거래처든 모두 박찬수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겐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도 한 줄기 인연이 스며들었습니다. 실내 공사라는 건 여러 공정이 함께 얽혀 돌아가는 일이라 자연스레 다른 기술자들과 자주 마주칩니다. 바닥 시공팀, 전기팀, 도배팀, 그중 유독 눈에 띄던 한 사람이 있었죠. 늘 쌩얼에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왠지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였던 여자, 도배사 선미 씨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주 마주치는 동료였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믹스커피 한 잔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웃는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손에 풀을 묻힌 채 벽지를 다듬는 모습, 현장 끝에 묻은 땀방울조차도 저에겐 참 고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죠. 선미야, 우리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커피 한잔 할래? 의외로 선미는 웃으며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 기울이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너스레를 떨듯 말했습니다. 선미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말이지 페인트랑 도배 둘 다 하잖아? 우리 집 인테리어는 그냥 우리가 직접 하면 되겠다. 비용도 절약되고 정성도 담기고 완전 일석이조지? 그러자 선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절 힐끔 쳐다보며 말했죠. 뭐라고? 결혼?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 오빠 나보다 8살이나 많으면서 결혼 타령이야? 진짜 도둑놈이 따로 없네. 에이, 또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냐. 요즘엔 띠동갑도 넘어서 결혼 잘 만들래. 우리 사장님도 너보다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더라. 아이씨구, 진짜 도둑놈 심보 여기 있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해보지 그래? 설득할 자신 있어? 아이, 그럼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게 내 장기야. 부모님한테 그걸 어필해서 무조건 너랑 결혼 성사시킬 거야. 아, 진짜 웃겨. 오빠 마음대로 혼자 상상이나 실컷 해.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으니까 그냥 꿈이나 꾸세요. 선미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웃었지만 그 말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아직 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며 조금은 선을 그었습니다. 저로선 그 말에 속이 애가 탔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란 게 조심스레 다가가야 오래 남는 거니까요. 일터에서 일하고 여자친구 선미와 공정이 겹칠 때면 그게 곧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땀 냄새를 맡고 땀에 절은 웃음을 나누는 게 저희만의 방식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나름 행복했습니다.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는 게 이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법. 가끔은 현장에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판을 어지럽혔습니다. 한 번은 선미 보조로 막 들어온 초짜가 도배지를 혼자 멋대로 붙였는데 그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결국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해야 했습니다. 선미가 얼굴을 붉히며 도배지를 뜯어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괜히 속이 상하더군요. 또 다른 날엔 제 작업을 다 마친 벽 위에 낙서를 해놓고 도망간 철없는 보조도 있었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띄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저와 같은 공정은 아니고 타일 시공 보조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복장이 남달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얼굴엔 스키 마스크를 쓰고 눈에는 고글을 낀 채 등장했습니다. 마치 폭풍 속을 뚫고 온 사람처럼 말도 조용했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웠어요. 깜짝이야. 아주머니, 차림새가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지금 페인트 칠 중인데 방해됩니다. 제가 놀란 듯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작업하세요. 혹시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타일 보조시잖아요. 거기만 신경 써주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여전히 어정쩡하게 이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이상한 건 자기 공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정작 타일 일은 등한시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죠. 때로는 공정과 상관없이 제 구역까지 슬며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연찮게 타일 시공 일정과 제 일정이 자주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와 마주칠 일이 많아졌고 점점 낯익은 존재가 되어갔죠. 그날도 저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썹엔 땀이 맺혀 있었죠. 그때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화장실 타일이나 신경 쓰셔야죠. 여긴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페인트 묻으면 책임 못 져요. 아주머니가 좀 망설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페인트에 관심이 많아서요. 근데 혹시 그때 같이 일하시던 도배사분이랑 사귀시는 거예요? 저는 붓질을 멈추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스키 마스크에 고글까지 쓴 얼굴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묘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네, 제 여자친구예요. 왜요? 궁금하신가 본데 별걸 다 물으시네요. 여긴 돌아다니실 곳 아니니까 타일 공정 쪽으로 가세요. 그 여자는 조용히 웃는 듯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조라서요. 딱히 시키는 일도 없고 그냥 쓰레기라도 정리해 드릴까 해서요.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녀는 어느새 우리 페인트 팀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하나 둘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묵묵히 어깨너머로 작업을 배우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묘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단순히 이상한 복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매일이 관찰처럼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제 붓끝을 롤러의 움직임을 페인트통을 여는 손길까지 유심히 따라보던 눈빛. 말은 없어도 그 관심은 분명했고 어느 날은 아예 휴대폰으로 작업을 촬영하는 모습까지 보게 됐죠. 결국 궁금증이 쌓인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페인트 배우실 생각 있으세요? 맨날 사진도 찍고 일하는 거 계속 지켜보시길래. 여자는 여전히 스키 마스크와 고글로 꽁꽁 싸맨 얼굴로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밌어 보여서요. 근데요, 진심으로 여쭤보는 건데 안 답답하세요? 그렇게까지 다 가리고 다니면 일하기도 불편하잖아요. 적어도 고글은 좀 벗고 하시는 게 나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서서히 흔들며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요. 먼지에 민감해서요. 눈도 많이 안 좋고. 그 말투에서 무언가 꼭꼭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페인트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요. 끈기는 있으신 것 같고, 혹시 진짜 배워보고 싶으시면 저희 사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일할 사람 귀하니까 진지하게 배우겠다면 받아줄 수도 있어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타일을 더 배우고 싶어요. 페인트는 다음에요. 마저 일하세요. 전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돌려 자기 사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주변을 힐끔힐끔 보더니 결국 타일 사수에게 한 소리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또 어디 싸돌아 다녔어요? 일 똑바로 안 해요? 아이, 진짜 짜증나게. 그렇게 욕을 먹고도 여자는 다음 날도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 페인트 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꾸준히 끈질기게 뭔가 배워보려는 눈빛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딘가 감추는 게 많은 사람 같아 쉽게 마음을 놓을 순 없었죠. 한편 여자친구 선미와의 연애는 참 따뜻했습니다. 일 끝나고 같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차 안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간조차도 소중했죠. 현장에서 만나는 만큼 다툼이 거의 없었고 서로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이였습니다. 일로 치자면 위로해주고 험한 현장에서도 서로를 찾아 눈빛을 주고받는 그 순간들이 하루의 유일한 여유였고 힘이었죠. 그런 그녀와 저는 연애 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다른 지점에서 마음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결혼하고 싶었고 그녀는 아직 결혼이란 단어가 무거웠던 겁니다. 어느 날 고된 작업을 마치고 식당에서 따끈한 순댓국을 앞에 두고 저는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선미야, 오빠 이제 곧 40 중반이야.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하자. 오빠 진심이야. 선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놓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아직 누군가랑 같이 사는 건 좀 부담스러워. 혼자 사는 게 편하단 말이야. 계속 연애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오빤 결혼이 하고 싶다고. 진짜야. 선미야, 나랑 살아줘. 내가 진짜 잘할게. 오빠, 자기를 공주님처럼 모시는 머슴이 될게. 그 말을 듣고 선미가 갑자기 푹 하고 웃더니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머슴이라니 진짜 웃겨 죽겠네. 그럼 고민 좀 해볼게요, 박머슴씨. 여자친구는 그렇게 긍정적인 듯한 그렇다고 명확하지도 않은 대답을 남기고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그녀의 웃음에 또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묵묵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이 진짜로 제 쪽으로 다가오길 말이죠. 어느 막디 맑은 가을날, 하늘은 말 그대로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따사로웠습니다. 그런 날이면 현장이 아니라 피크닉을 가야 하는데 마음은 한껏 풀어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자친구 선미도 바빴죠. 주말이건 평일이건 가릴 것 없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날도 각자 다른 작업 현장에 나갔고 서로 두어 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거나 짧은 카톡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하루를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페인트 팀원들과 근처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늘 가던 곳이었고 허기진 몸에 밥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은 꽤 붐볐고 자리 하나 겨우 잡아 앉았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찬수? 순간 젓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말은 했지만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 얼굴은 유독 잘 못 외우거든요. 그 여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나 오현미.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얼굴이 그때랑 하나도 안 바뀌었냐? 여전하네, 박찬수. 그제야 겨우 기억이 났습니다. 현미? 그 공부 진짜 잘하던 반장? 맞지? 야, 넌 오히려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다. 야, 얼굴이 막 연예인처럼 예뻐졌는데? 친구는 쑥스러운 듯 손으로 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이, 뭐 좀 시술 받았지 뭐. 그래도 예쁘다니까 기분 좋다. 근데 너 동창엔 왜 안 나와? 다들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간 적은 있었어. 내가 사업 망하기 전. 그 이후로는 그냥 나가기가 좀 그래서. 아, 나도 들었어. 사업 접고 파산 신청했다는 얘기. 진짜 고생했겠다. 그녀의 말이 동정처럼 들려 기분이 묘해졌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페인트공으로 잘 살고 있어. 칠할 때 있으면 연락 줘. 작업 깔끔하게 해줄게.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야, 그러지 말고 너 동창회 꼭 나와. 다음 달에 모이기로 했어. 이번엔 좀 큰 자리로 준비 중이야. 얼굴 좀 비춰봐. 친구들끼리 얼굴 보는 게 뭐 어렵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면 괜히 위축될 것 같았거든요. 잘 나가는 친구들의 자기 자랑 혹은 속보이는 질문들, 그 모든 게 귀찮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괜찮아. 나 그런 자리 나가면 괜히 어색하더라고. 지금 내 생활도 뭐 그리 말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현미가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야, 넌 왜 그렇게 정이 없냐? 다들 네 소식 궁금해해. 그리고 말인데 요즘 동창들 중에 새로 가게 차린 애들도 많고 공사하려는 애들도 있어. 네가 페인트 한다며. 그런 자리에서 일거리 따오는 거지 뭐.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미의 말이 얄밉지 않게 들렸고 말 속에 실용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이 없어 보이긴 하지. 미안하다. 그래, 뭐 겸사겸사 한번 얼굴 비춰볼게. 뭐 간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친구는 반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동창회라는 단어에 마음을 열게 됐죠. 단순한 만남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어쩌면 다시 살아볼 기회가 의외의 자리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조용히 제 안에 피어났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나 드디어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다행히도 오전까지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을 먹고 나가보기로 했죠. 오랜만에 일 바깥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할 것도 같았지만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친구 선미가 그날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선약이 있다며 데이트를 거절한 건 연애 시작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날 버리고 동창회 나가겠다고? 진심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미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고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 달 전에 약속했던 거라서. 미안하다 선미야. 대신 일찍 끝내고 나올게. 밤에라도 데이트하자. 내일도 일하잖아. 무슨 밤 데이트야. 됐어. 그냥 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 아, 거기 가서 괜히 여동창이랑 눈 맞거나 바람이라도 피우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질투야? 내가 다른 여자 만날까봐 그래? 그럼 같이 갈래? 내가 손 꼭 잡고 다닐게. 됐거든? 그냥 해본 소리야. 오바는. 여자친구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웃다가 다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와. 대신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알지? 응, 알았어. 오래 앉아 있을 생각도 없어. 얼굴 좀 비추고 일감 따올 수 있는 친구들한테 명함만 주고 나올게. 그렇게 선미와 말도 잘 나누고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동창회가 열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식당 전체를 통째로 빌린 듯 했습니다. 고깃집 안은 벌써부터 웃음과 말소리로 떠들썩했고 3, 4, 5 모인 동창들이 여기저기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시끌벅적한 공간에서 어딘가에 앉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다들 반가움에 취해 있는 그 무리에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섞여들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그냥 돌아설까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를 초대한 친구 현미가 식당 안쪽에서 절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박찬수다. 얘들아, 찬수 왔다. 다들 박찬수 좀 봐. 갑작스러운 현미의 목소리에 시선이 쏠렸고 순간 식당 안의 온 분위기가 저에게 향했습니다. 한둘씩 저를 알아보는 얼굴들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야, 찬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네 얼굴 하나도 안 변했다.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살아? 정신없이 인사들을 나누고 나서야 겨우 빈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고 술이 한 잔씩 돌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저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페인트 일을 하며 사는 얘기를 간단히 들려줬고 다들 생각보다 잘 지낸다며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여동창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찬수야, 너 미영이랑 결혼했다며?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동창끼리 결혼했는데 소식도 안 전하면 어떡하냐, 서운하게. 뭐라고? 다른 친구들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멈추더니 일제히 절 쳐다봤습니다. 와, 박찬수가 미영이랑 결혼했다고? 대박! 야, 박수 치자! 잠깐만!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영이? 누구? 나 결혼 안 했어. 아직 총각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들 해? 그러자 그 여동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아닌 척 하긴. 나 미영이 인스타에서 봤어. 너랑 결혼사진 올라왔더라. 정장 입고 턱시도 입고 웨딩홀 배경에 찍은 사진 너 맞던데? 진짜 모르겠어. 난 그런 사진 찍은 적도 없고 미영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름도 기억 안 나. 당황한 제가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기려 하자 처음에 말을 꺼냈던 여동창이 테이블에 팔을 괴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진 보여줄까? 미영이 인스타에 올린 네 사진. 여동창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저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란히 선 사진, 결혼식장처럼 꾸며진 배경, 조명,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분명 어딘가 합성이겠지 싶은데 너무 정교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 사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뭐냐고? 이 사진 진짜 나잖아. 당황한 제가 말을 더듬자 여동창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너 결혼한 거 맞잖아. 이건 그냥 웨딩 사진 하나가 아니야. 여기 봐봐, 너 페인트 칠하는 사진도 있어. 심지어 우리 남편이라 써놨잖아. 친구의 말대로 사진을 내리자 더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작업복 차림, 페인트 바르는 뒷모습, 사다리 위에서 웃고 있는 장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찍은 건지도 모를 사진들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마다 적힌 글귀들. 고생하는 우리 남편, 오늘도 현장 나가느라 애썼어. 둘째 가질 준비 완료. 신혼의 행복은 계속됩니다. 싱글맘이었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내 남편 찬수.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훑고 올라가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미친 짓이야. 나 이 여자랑 결혼한 적 없어요. 미진이? 그 사람 그냥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마주쳐서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야. 이후로 연락 몇 번 오더니 스팸 쳐서 메시지 보내고 내가 무시하고 결국엔 차단했어. 이건 전부 조작이야. 결혼 사진도 다 합성이라고.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결혼한 것 같은데? 너 미진이랑 결혼한 게 쪽팔리냐? 그러니까 저 사진들 보면 누가 봐도 부부 아니냐. 미진이한테 잘해줘라. 이런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미안, 나 여기 더 못 있겠다. 진짜 오해 말아줘. 이거 다 사실 아니야. 그리고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벗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흔들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업 현장에서 그 인물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먼지 낀 공기 속 오늘도 그녀는 스키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조용히 타일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롤러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아니 미진아, 마스크 벗어봐. 그녀는 움찔하더니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봤습니다. 미진이? 아닌데요? 그리고 전 늘 이렇게 작업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오늘은 마주보고 이야기합시다. 고글 좀 벗어요. 그리고 스키 마스크도. 얼굴 좀 보자고. 작업 중이라 안 돼요. 먼지 때문에. 됐고, 그동안 뒤에서 사진 찍던 거 인스타에 올릴 생각이었지? 미진아, 아니 이제 개명 있으니 미영이라고 불러야 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듯 두어 걸음 물러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 타일 마저 해야 해서. 그 순간 그녀가 몸을 틀어 도망치려는 걸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오늘은 확실히 해야 하니까. 한 손으로 그녀의 고글을 벗기고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였습니다. 너 맞잖아, 이미진. 지금은 미영이라고 불러야 하나? 들켰네. 뭐 들켰네? 야 미진아, 너 미쳤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랑 결혼했다고? 웨딩 사진은 또 뭐고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수십 장을 찍었어? 그걸 남편이라고 써서 올리고 둘째 준비 중이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걸 느끼고 저는 미진이를 데리고 현장 밖 골목 쪽으로 나왔습니다. 공사 소음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 마주선 우리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미진아? 왜 나를 네 남편으로 만든 거냐고? 미진이는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몰라서 물어? 내가 너 좋아했잖아. 그리고 네가 날 거부했고. 바쁘다고 여자 만날 시간 없다고 해놓고선 도배하는 어린 여자랑은 연애하고. 넌 날 배신했어.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실소를 했습니다. 배신? 우리가 무슨 사이였다고? 미진아, 널 마지막으로 본 게 편의점 앞이었어. 밥 한 끼 먹은 게 다였다고. 그 이후로 네가 연락해서 내가 정중히 거절했고 끝이었어. 그게 너한테 끝이었겠지. 근데 난 아니야. 난 널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그래서 널 내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미진이는 숨을 몰아쉬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도 날 좋아했잖아. 그 도배사 기집애보다 내가 더 나아. 걔랑 헤어지고 나한테 와. 나 싱글맘인 거 알아도 좋아했잖아. 내가? 내가 그랬다고? 미진아, 아니 네가 싱글이든 뭐든 난 관심 없었어. 넌 그냥 고등학교 동창일 뿐이야. 내 삶에 네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우연히 한번 봤는데 날 네 남편으로 만들다니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좋은 말 할 때 사진 다 지워라. 그리고 동창들한테도 해명하고. 미진이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난 포기 못해. 너 결국엔 내 남자 될 거야. 도배사 그 여자? 걔한텐 포기하라고 해. 넌 내 운명이야.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과 망상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진아, 좋은 말로 할 때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 다 지워. 그리고 현장 일도 그만둬. 너 나 스토킹하고 있는 거잖아. 미진이는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곧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넌 내 남편이 될 거야. 언젠간 그렇게 될 거니까 나 포기 안 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와서 페인트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칠할 벽이 있어도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롤러를 잡은 손끝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가슴속엔 설명할 수 없는 소름 같은 것이 끊임없이 기어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구형 너한테 맡길게. 난 뒤에서 정리 좀 하고 있을게. 보조할 테니까 네가 좀 해라. 너도 붙잡을 때가 됐잖냐? 예? 형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머리가 복잡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후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작업복을 끌어안은 채 뒤편으로 돌아가 쓰레기를 치우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손으로 땀인지 먼지인지 모를 걸 훔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미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벗을 때 드러난 그 눈빛, 기괴하게 웃던 그 인매, 넌 나의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중얼대던 목소리까지. 일이 끝나자마자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벗어던진 작업복을 그대로 욕실 바닥에 내려놓은 채 뜨거운 물을 틀어 몸을 씻었습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소리 사이로 미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계속 스쳤습니다. 넌 내 남자야. 그 톱에서 기집애는 포기하라고 해. 거울 앞에서 물기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했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애인 거야. 정신병이겠지. 감정이 아니고 병이라고 생각하자. 아픈 애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 샤워를 마친 후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빛이 손끝에서 흔들릴 만큼 아직도 마음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시야를 아래로 돌렸는데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음영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몸을 반쯤 벽에 숨긴 채 핸드폰을 들어 저를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 전체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담배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야, 이미진! 저는 그 자리에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내 집은 어떻게 한 거야?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미진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더니 황급히 주차장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이힐인지 운동한지 모를 발소리가 콘크리트를 스치며 퍼져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마르고 무릎이 풀릴 것 같았죠.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듯 뛰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미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오빠,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말이죠. 선미야, 너한테 다 말해야 할 것 같아. 현장에서 스키 마스크 쓰고 일하던 아줌마 기억나지? 그 사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이름은 이미진, 지금은 개명해서 이미영이라고 하는데 걔가 나랑 결혼했다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있어. 내 사진이 수십 장이야.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멀리서 찍은 뒷모습 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파트까지 따라왔어. 주차장에서 날 찍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인스타를 확인한다며 사진을 보고 나서 다시 연락했어요. 자기도 속을 만큼 합성 사진이 정교했고 일하는 모습을 찍은 것도 진짜 소름 돋는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걸 고소까지 해야 하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수십 번 마음속에서 저울질했죠. 하지만 어느 날 미진이 인스타그램에서 내 사진들을 싹 다 지운 걸 확인했습니다. 현장 일도 그만뒀고 어디에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이대로 끝났겠지. 제발 끝났기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존재도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죠. 선미와의 사이도 다시 평온해졌고 일도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 우산을 챙기지 못해 고개를 푹 숙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달리듯 입구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며 얼굴이며 후두둑 때리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할 쯤 갑자기 머리 위로 우산이 하나 툭 하고 펼쳐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이미진. 미진이가 우산을 들고 날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찬수야,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 이거 쓰고 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길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미진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죠. 너 걱정돼서 우산 씌워주러 온 거야. 나 매일 너 보고 있었어. 언제 퇴근하는지도 다 알지. 널 지켜주는 게 내 일이야, 찬수야. 나 안 보고 싶었어? 제발 진짜 왜 이러는 건데? 미진아, 너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소름 끼치니까 당장 떨어져. 미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다가 다시 확고해졌습니다. 왜? 그 도배사 여자애가 나 질투하니? 그래서 날 멀리하려는 거야? 그 여자랑 요즘 사이 안 좋잖아. 나 다 알고 있어. 네 표정만 봐도 알아. 너 그 여자한테 애정 식었잖아. 맞지? 그럼 나한테 와. 나 언제든 널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 딸의 아빠가 되어줘, 찬수야.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건 스토킹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떨어뜨려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112 긴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스토킹이에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지금 제 앞에 있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는 미진이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내가 될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 못 가.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겨. 넌 지금 선 넘었어. 잠시 뒤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진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미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왜 이래요? 떨어져요. 나요. 그러나 경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사진첩을 열자 모두 제 사진이었습니다. 정면도, 옆모습도, 뒷모습도, 작업 중일 때, 담배 피울 때, 쓰레기를 정리할 때, 집 앞에서 차를 세울 때 모든 순간이 그녀의 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열자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절 찍었더라고요. 그제야 경찰들이 제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이분 예전에도 반복적으로 따라다녔습니까?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른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미진이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죠. 손끝이 아직도 그녀의 체온에 닿아 있는 듯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담배를 한 개비 두 개비 연달아 피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받자마자 들려온 경찰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단호했습니다. 박찬수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미진 씨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 맞습니다. 망상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치료가 시급한 수준이에요. 저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렴풋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미진 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바짝 붙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미진이가 싱글맘이라고 했는데 딸이 없다고요? 네, 그 확인해보니 결혼은 했었지만 임신 중 유산을 겪고 그 이후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그녀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고요.
이후 환청과 망상이 이어졌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이 병원에 협조해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박찬수 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딘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고통을 삼키지 못하고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내리꽂아야만 사라지는 마음, 그런 비틀린 감정의 굴레 안에서 미진이는 저를 환상 속 남편으로 만들었던 거겠죠. 머리로는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얼굴을 맞대고 위로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 선미가 제 앞에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닌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오빠랑 결혼해야겠어.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저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심이야. 누가 오빠를 지켜주겠어, 내가 아니면. 내가 오빠 지켜줄게. 스토커고 뭐고 내가 다 무찔러 줄 테니까 우리 결혼해. 그 말에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그 웃음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야, 일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네. 좋아, 우리 결혼하자. 대신 무르기 없기다. 무르기? 어림도 없지. 오빠는 이제 내 거야. 아무도 오빠 건들지 못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예쁜 두 딸의 부모가 되어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페인트 칠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벽 한 칸을 하얗게 덧칠하면서 어쩌면 제 과거도 하나하나 덮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문득 그날의 주차장, 우산을 들고 나타났던 미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스키 마스크를 쓰고 제 뒷모습을 찍던 것도 떠오르고요. 무섭고 서늘했던 기억,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남은 작은 연민도 든답니다. 지금은 미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어봅니다. 부디 그녀가 지금은 세상을 왜곡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정신건강을 되찾고 살아가고 있길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무서웠던 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